바로 이렇게 열매로 진행을 하죠. 열매에서도 마찬가지로 꼭지를 타고 꼭지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뭘 어떻게 잘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작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했던 이제 16대 원소가 있죠. 16대 원소 중에서 어떤 것들을 어느 시기에 잘 주느냐가 이제 제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히 칼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칼슘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작용들을 많이 하죠. 최초에 흡수되는 칼슘은 이제 뿌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물론 차후에 인산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산이라는 영양소가 이제 뿌리를 많이 뻗게 만들어주면 칼슘이 쫓아가서 뿌리를 강하고 탄탄하게, 즉 뿌리에다 갑옷을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세포하고 세포 사이의 벽을 이제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세포의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속 안에 그 안으로 들어왔던 당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가지 못하게 잡아줌으로써 신선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재배 저장성을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슘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칼슘은 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억제력을 상당히 길러주는 역할을 하죠. 사람도 어떻게 보면 뼈가 탄탄하면 그만큼 이제 잔병치레 없이 짱짱한 모습으로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식물들도 사실은 이제 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억제력을 상당히 길러주는 게 이제 칼슘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토마토의 배꼽이 썩는 현상이라든지, 또는 고추의 끝이 썩는 현상, 끝이 이제 타들어가는 현상들, 그리고 아니면 새로 자라나는 식물의 신초, 뭐 배추의 신초라든지 아니면 대파나 쪽파, 양파의 끝이 타는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칼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각종 생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칼슘을 많이 써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토양 개량용으로 사실 칼슘을 많이 썼죠. 그래서 내 토양이 산성 토양으로 갔을 때 알칼리성 토양 또는 중성 토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칼슘을 사실 많이 썼었는데, 칼슘이 하는 일들은 상당히 다양한 일들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슘이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오이의 신초, 즉 생장점이 탈락되거나 신초가 말라 들어가는 현상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이가 타들어가고, 대파나 쪽파에도 신초는 이 끝이 있죠. 그래서 오래된 잎보다는 새로 나온 신초의 끝이 타들어가고, 물론 지금 겨울철에 딸기 재배를 할 때도 보면 딸기의 신초가 타들어가고, 나중에 가서 얘가 잎이 전개가 되면 결국엔 요 끝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현상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작물 재배하면서 나타나는 칼슘의 결핍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칼슘의 결핍 증상들은 항상 신초, 맨 꼭대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자, 꼭지는 여기 있고 맨 끝에 와서 썩기 시작을 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토마토도 꼭지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내려와서 이 부분이 썩어 들어가죠. 이거 사과에서, 부사나 가몽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제 고두병이라는 증세인데, 봉지 벗기기 전까지는 잘 안 나타나는데 봉지 벗기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으면 마찬가지로 꼭지는 여기 있지만 이 끝에 가서 고두병이 점점점점 찍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칼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동성의 문제가 항상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뿌리에서 잎 끝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는 뿌리에서 열매 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칼슘이 부족했을 때 저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추 재배를 한다라고 치고요, 토양 내에다 생석회나 소석회를 300평 기준으로 한 나는 10포 정도를 넣어줬다라고 보면은, 실제로 물에 녹는 칼슘은 0.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나마 실제 작물이 먹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은 0.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고추를 심어서 천물 두물째 고추가 크게 잘 달리고, 또는 배추를 심어서 배추가 통을 잘 만들고 키워야 되는데 배추에서는 속이 썩는 꿀통 현상, 또는 고추를 심어서 천물두물이 아주 좋은데 끝이 타는 끝썩음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비단 이 두 작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물에서 나타나는 칼슘은 다 이런 원리, 즉 나는 소속회를 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칼슘의 양은 현저하게 이제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속회라든지 탄산칼슘이나 유황칼슘이나 생석회나 이런 것들은 물에 녹여보면 그냥 물을 뿌옇게 수화제처럼 둥둥 떠다니고 뿌옇게 만들고 나중에는 안감이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완벽하게 물에 녹아야지만 작물은 먹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칼슘, 다른 영양소하고 다르게 칼슘은 실제로 뭐 질소나 마그네슘이나 여러 가지 동위 원소를 사용해 갖고 여기다 한 방울을 떨구게 되면 질소나 마그네슘이나 다른 영양소들은 뭐 뒤로도 변색이 되고 앞으로도 변색이 되고 빨갛게 다 색상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칼슘은 여기다 한 방울을 떨구면 뭐 앞으로는 조금 뭐 빨갛게 나타나는 것 같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뒤로는 빨갛게 나타나는 현상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은 질소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가리라든지 이런 영양소들은 나무의 단면을 잘라보면 최간부가 있고 물간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간부를 따라서 질소나 마그네슘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엽에 아랫잎에서 질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위로 올리죠. 그래서 신초에다 보내줄 수도 있고,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엽록소를 구성하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양분이 만들어지면 최간부를 따라서 뿌리에서 영양소 이동을 해서 영양소 합성을 이뤄내고 다시 끌어올려서 잎으로 보내고 열매로 보내고, 그래서 이런 모든 영양소들은 양방향 통행을 할 수 있는 최간부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칼슘은 뭐냐면 칼슘은 오로지 물관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최간부하고 다르게 물간부는 일방 통행으로 올라가기만 하지 내려가질 않아요. 어느 때냐면 이파리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호흡 작용을 할 때마다 수분이 나가게 되죠. 그럴 때마다 물간부에서 물을 쭉쭉쭉쭉 빨아 올린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 전 단계에서 보면 이렇게 물에 완전히 녹아야지만 작물에 흡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 물관부 사이의 경막 안에 칼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즉 물 분자보다도 잘게 쪼개지고 더 잘게 분해가 돼야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근들이 물 분자를 빨아 올릴 때 같이 칼슘을 빨아 올려서 이 경막에 가둬서 끌고 가기 때문에 얘가 호흡작용을 하다가 뭐 날이 습하다든지 온도가 올라가서 광포가 좀 이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공을 닫게 되면 이 호흡작용을 안 하다 보니까 얘는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칼슘은 앞으로 가되, 즉 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최간부를 따라서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 물간부를 따라서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공급을 해주는데, 최초의 칼슘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초반부에 뿌리 근권부에서 흡수가 돼서 뿌리 근권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뿌리서부터 먼저 채우고 또는 관주나 연면시비를 토경시비를 해주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우고 두 번째 칼슘이 일로 가고 세 번째 일로 가고 네 번째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이 채워지듯이 여기를 다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 칼슘은, 즉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엽 단지를 1공장이라고 치고 여기를 2공장이라고 친다면 처음에 1공장을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칼슘을 2공장을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공장까지 칼슘이 다 차 있으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들은 어떻게 가느냐? 바로 이렇게 열매로 진행을 하죠. 열매에서도 마찬가지로 꼭지를 타고 꼭지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는 칼슘이 공급되는데 여기는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곰팡이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게 때리게 되면 이 부분이 썩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추에서 말하는 끝썩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현상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칼슘도 없는데 이 꼭지까지 보내줄 수 있는 칼슘이 있느냐?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칼슘이 부족한 현상들은 열매의 끝이라든지 아니면 신초 끝에서 칼슘 부족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교육을 다니다 보면 많이 듣는 게, 저는 이제 뿌리를 통해서 칼슘을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 연면시비 하는 건 어때? 연면시비 해주는 거는 어떠냐고 듣기는 하는데, 저는 연면시비 당연히 해주라고 하죠. 다만 횟수를 줄여라. 그 전에 10번을 줬으면 두세 번만 줘도 충분하다. 바닥으로 줄 수 있는 칼슘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칼슘을 주면 칼슘은 맞은 자리에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요만할 때 맞았으면 얘는 이만큼까지 커야 되는데 그때도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필요한데, 한두 번을 채워주면 뭐냐면 여기에 연면시비로 채워주면 이파리가 다 큰 상태에서는 얘는 더 안 크기 때문에 한번 칼슘이 채워졌으면 거기는 칼슘이 안 갑니다. 물론 저 칼슘은 이동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면시비를 해주고 나면 여기에 칼슘이 있으니까 물이 칼슘을 끌고 올라갈 때 1번 공장 니네 칼슘 있냐? 또는 2번 공장 니네 칼슘 있냐? 그래서 우린 있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열매로 보내는 칼슘과 신초로 보내는 칼슘을 더 많이 보낼게 라고 해서 칼슘 결핍에 대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시비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횟수를 줄이되 그래도 10번 했으면 두세 번은 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칼슘이 작물체 내에서는 글루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포하고 세포 사이의 벽을 단단히 잡아주는 본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미경 사진들을 보면 현미경 안에 이제 그 세포 벽 안에 칼슘들이 많이 고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칼슘을 줄 때 칼슘을 주지 않고 아니면 칼슘을 정량을 주고 2배로 줘봤다 라고 가정을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칼슘을 주지 않았을 때 세포 벽의 두께는 1.8 마이크로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정량을 줬을 때 2.4 마이크로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2배로 주면 2.4가 아니라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2배로 줬을 때는 실제로 5가 아니라 한 2.5 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칼슘은 2배까지 줄 필요는 없다. 물론 요거 75kg라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3,000평 기준이니까 300평으로 자르면 한 최소한 7.5kg에서 8kg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연면 시비를 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요게 이제 농약사나 또는 농협에서 많이 팔고 있는 이제 500ml짜리 칼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보통 요거를 20단말에 탄단 말이죠. 20단말에 타갖고 보통 한 400평 정도를 뿌리게 되죠. 근데 실제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한 17% 칼슘 정도 되는데, 17% 칼슘이면은 대충 500ml면 한 80cc 정도가 될 것 같아요. 80cc 정도면은 이제 대충 소주잔 한 잔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25말에다가 500ml짜리를 한 병을 붓는데, 그 중에 칼슘의 양은 진짜 소주 잔으로 한 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400평에 뿌린다? 그러면 나는 칼슘을 줬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지만, 작물의 입장에서는 7.5kg에서 8kg가 필요한데 소주잔 한 잔 그 80cc 정도를 준 걸 가지고 나는 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물의 입장에선 받아먹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칼슘제를 줘야 된다는 뭐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뿌리에서 줬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은 확연히 연면 시비하고는 천지 차이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수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에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칼슘을 주는데, 칼슘이 정확한 이제 목적은 들어온 당을 나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의 역할이고요. 당을 많이 생성을 하기 위해선 마그네슘이라든지 질소라든지 또 광합성에 유리한 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왔다가 벽이 막혀서 나가지 못하게 잡혀있는 당이라든지 수분 때문에 저장성을 오래 끌고 갈 수 있고, 또는 당도를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칼슘이 공급이 안 돼서 세포에 조직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열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끝이 썩는 형태들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약사라든지 또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봤을 때 우리 그 생리도감이라고 해서 한 이거 반만인가요? 이만한 도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는 대부분 칼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감자의 속이 뻥이 나는 형태들, 또는 이제 배추의 끝이 타거나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 뭐 양파도 그렇고 배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속이 썩어 들어가는 무름병 형태로 썩어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열과라든지 고추의 끝썩음, 그리고 무의 바람들이나 배에서도 바람들이가 나오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포도에서 많이 나오는 화진 현상, 물론 질소가 강해도 그렇게 나타나죠. 그런 현상들도 사실은 칼슘 하나만 보충을 해줘도 충분히 다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슘은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22년도에 정말 엄청나게 이제 큰 효과를 받고 고추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썼었던 것들은 유니칼슘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얘는 물에다 녹여서 쓰는 게 아니라 토경에 그냥 뿌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NK, 질소, 가리, 칼슘 공급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표시된 것처럼 이제 질소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소 질소를 쓰는 게 아니라 질산태 질소. 질소는 세 단계로 뭐 요소태, 암모니아태, 질산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질산태라고 하면 뭐 벼와 쌀과 밥 중에 얘는 밥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 자체도 질산가리고, 칼슘도 물에 아까 말했던 완전히 녹는 100% 수용성 칼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물에 녹여서 주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바닥에다 그냥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라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항상 대부분 보면 알갱이가 그려 있는 것들은 이제 토경에 뿌리라고 하는 것들이고, 여기에 물방울이 그려 있는 거는 뭐 관주나 연면식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질산태질소하고 질산가리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수용성 칼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흡수 이용률이 높고, 비가 오지 않아도 뿌려도 지가 스스로 알아서 잘 녹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 이용률이 높은 이제 수용성 칼슘을 하고 있어서 칼슘 비료를 별도로 시비하지 않아도
끝이 썩는 현상이라든지 배추의 꿀통이나 토마토의 배꼽 썩음, 뭐 사과의 고두, 모든 여러 가지 형태들의 칼슘 결핍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용량은 한 포 가지고 보통 100평에서 150평 정도, 15kg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뿌릴 때 아무 때고, 야, 비 온 다음에 뿌려야지, 아니면 비 오기 전에 뿌려야지,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고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이 입자 자체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나 토양 내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자기가 녹아서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질산테닐소이기 때문에 가스 피해가 전혀 없고 하늘로 날아가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하우스라든지 아무 데나 마구 뿌려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관주나 연면 시비를 쓸 수 있는 비료고요. 관주용은 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라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물방울이 그려 있느냐 아니면 알갱이가 그려 있느냐에 따라서 얘는 토경용 비료, 밭에다 쉽게 뿌릴 수 있는 토경용 비료고, 얘네들은 관주나 연면 시비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비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칼마그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 녹여서 내가 이제 시설적으로 나는 멀칭을 다 하고 그 안에 점적을 깔아놨는데 오이나 호박이나 뭐 여러 가지 과채류들을 재배하는 데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돼 있죠. 물론 고추도 이제 지금 그렇게 재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점적 시설이 돼 있는 데들은 알갱이 비료를 뿌린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물에 관주로다가 쓸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여기에 성분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질산테닐소가 한 13%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질산테닐소의 특징은 마이너스 이온이고,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양이온이죠. 그래서 질소가 흡수될 때 양이온들을 같이 안고서 흡수해주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사실 흡수력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H는 우리가 이제 중성이라고 하는 6.5 정도에 맞춰져 있고, EC는 1.5 정도, 1.5 이하로다가 맞춰져 있습니다. 관주로다가 줄 때는 보통 일반적인 비료를 한 2번 주면 얘는 한 번 정도 밀어주는 게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 늦어도 15일 간격으로, 아무리 못 줘도 15일에 한 번은 꼭 반드시 줘라. 대신 뭐 내가 물량은 크게 상관을 하지 마시고요. 100평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1kg 이상은 타서 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를 할 때는 1kg 가지고 보통 25말 정도에 타서 연면 시비로 줄 수 있다. 연면 시비는 아시겠지만 한낮에 또는 기상적으로 좀 불안정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주지 않는 게 좋고, 관주는 사실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뭐 그냥 아무 때고 줄 수가 있어서 상당히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파아그로라는 회사는 항상 여러분들이 많은 작물에 대한 지식과 또는 비료에 대한 지식들 궁금한 거면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가 있고요. 내가 당장 궁금한데 여기저기 돌려서 알아보고 할 필요 없이 정말 알고 싶을 땐 바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동안 시청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거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 채널 많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